네가 감히 내 손으로 번 돈, 네 손끝 하나 못 닿게 만들어줄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 진정하라고? 넌 나를 우리 손주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어? 어머니, 제가 언제...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네가 내 등 뒤에서 내 손주한테 뭐라고 가르쳤는지 나는 다 알아. 저는 정말... 이제 끝이야. 네가 바라던 그 돈 한 푼도 못 쓴다. 내가 보장하지.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은행 통장을 보는 그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고작 2달 전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주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건 60평생 몸의 밴 습관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했고 손은 저절로 냉장고 손잡이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손주 도시락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제일 맛있어요. 손주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데치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도시락을 다 싸고 나니 6시 30분. 이제 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 담고 밥을 퍼서 상에 올렸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한 얼굴, 말끔한 옷차림. 출근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차리셨어요? 응, 앉아서 먹어. 며느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더니 찌개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말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만 해도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며 부엌 일을 거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래, 그러렴.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에 가고 나면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하루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청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지. 내가 집에 있으니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레질을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며느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부탁드려요.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어머니가 차려주셔야죠. 부탁은 점점 당연한 명령처럼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다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만 타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물기를 닦고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받아들고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이 다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축축한 손,
앞치마를 두른 모습, 피곤한 얼굴. 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대담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결국엔 딱 한 단어로 정의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는 일주일 뒤 손주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혔고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호떡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설탕을 넣고 기름에 지져내는 동안 손주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호떡이다.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접시에 호떡을 담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손주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엄마.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주셨어요. 며느리는 제가 만든 호떡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만들어 주셨구나.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며느리와 손주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학교 숙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하지만 곧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하나 알려줄게. 할머니는 말이야. 저는 무심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하려는 걸까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야. 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사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며느리가 저를 가사도우미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손주 앞에서. 가사도우미가 뭐예요?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지. 그런데 할머니는 특별해. 돈도 안 받거든. 공짜로 일해주는 거야. 공짜요? 응.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것저것 시켜도 괜찮은 거야. 할머니는 그게 일이니까. 알겠지? 손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졌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빠. 돈을 벌어오는 거지. 그런데 할머니는 돈을 못 버시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야. 공평하게. 이해되지? 네. 손주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손주에게 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니. 가사도우미, 공짜, 돈을 못 버는 사람. 다음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물 좀 주세요. 그래, 잠깐만. 물을 따라주려는데 손주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심부름꾼이니까요. 엄마가 그랬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부름꾼. 어제 며느리가 했던 말을 손주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컵이 흔들렸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넘칠 뻔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손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며느리가 심어놓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손주에게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심부름꾼, 공짜 가사 도우미. 아니야, 괜찮아.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손주는 물을 받아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도 충격이었지만 손주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도시락, 정성껏 지져준 호떡, 밤늦게까지 다려놓은 손주 교복. 그 모든 것이 손주에게는 그저 심부름꾼이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손주 앞에서만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사과, 배, 귤. 정성껏 담아낸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겉으로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좋겠다. 집안일 도와주시잖아.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다 해주시죠. 우리 집은 공짜 도우미가 있으니까 편해요. 공짜 도우미.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등 뒤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요? 부러워라.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방에만 계시고 우리 집은 정말 편해요. 청소도 빨래도 요리도 다 어머니가 하시니까 저는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만 하면 돼요. 밥상도 다 차려져 있고 진짜 살기 좋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묻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듯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구겨진 행주가 손 안에서 물기를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언니, 시어머니는 돈은 안 받으세요? 받아요, 생활비는 드리죠. 근데 그게 어차피 우리 돈이잖아요. 어머니 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엌 모퉁이에 숨어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생활비를 준다고? 며느리가 제게 생활비를 준 적이 있었나요? 아들이 가끔 용돈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겠다.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편히 쉬긴요. 일은 엄청 많이 하시죠. 그게 어머니 역할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돈 벌어야 하니까. 친구들이 다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과일 접시를 치우고
컵들을 모아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청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보다 훨씬 편하게 지내시는걸요. 저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일을 다 한다고? 며느리가?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당연한 거죠, 뭐. 며느리 역할이니까요.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 완벽한 효부였습니다. 마치 모든 집안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식사, 제가 빨래하고 청소한 집,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노력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엄마는 좀 쉬세요. 많이 힘드시면 안 되니까.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실은 내가 다 한다고? 며느리는 거짓말쟁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면 가족이 깨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선물해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천에 작은 꽃무늬가 새겨진, 이제는 낡아 빠진 손수건.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은 제 손 안에서 구겨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며느리의 조롱, 손주의 오해, 아들의 무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늙은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처럼 말도 잘 못하고 아들 앞에서 변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 그 안에 든 돈, 며느리가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했던 그 돈. 이튿날 아침 저는 몰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돈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있습니다. 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더 이상 당신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마트 정도만 다녀왔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은행.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돈을 제가 관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 속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전액요? 계좌를 해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돈만 찾으려고요.
직원이 잠시 통장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몇십 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껴 쓰며 모았던 돈들이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액 인출하시면 이 정도 금액인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집에 보관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뒤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시면 계좌이체가 편하실 텐데요. 어느 은행으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집 근처에는 없는 은행을 골랐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곳.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새 계좌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동했습니다. 제 명의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이 며느리가 모르는 새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 통장은 이제 잔액이 0입니다. 0, 제로, 아무것도 없음. 며느리가 어차피 우리 돈이라고 했던 그 돈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오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새 통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손댈 수 없는 오직 제 것인 통장. 집에 도착해서 새 통장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옛날 책들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절대 찾지 못할 곳. 그리고 빈 통장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확인하더라도 당장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손주 학원비 내야 하는데요. 그래, 얼마인데? 50만 원이요. 어머니 통장에서 좀 써도 되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요즘 학원비가 비싸구나. 그러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어차피 손주 교육비잖아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미 쓸 거라고 결정한 듯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생각이요? 어머니, 손주 교육비인데 뭘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돈 쓰는 건 신중해야지.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더 이상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얘야, 다음 주가 마감인데 급하지 않다는 게 말이 돼? 며느리가 아들에게 투덜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그 돈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집안일을 제게 떠넘겼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모르는 통장, 며느리 손이 닿지 않는 돈.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걸레질을 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네가 그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네가 무릎 꿇을 때야. 하지만 며느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학원비를 제가 주지 않자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생활비도 손주 용돈도 집안 수리비도 모든 걸 제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현금 인출기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머지않아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릴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며느리는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학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좀 주세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저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생활비? 네. 이번 달 식비랑 공과금이 부족해요. 어머니도 같이 드시잖아요. 당연히 내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 며느리라면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텐데, 이제는 아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100만 원? 왜요? 많아요?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요. 그 돈 어차피 쓸 데도 없으시면서. 며느리는 제 통장에 돈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은행에 갔다는 것도 돈을 옮겼다는 것도 모르니까요. 생각해 볼게. 또요? 어머니, 자꾸 생각만 하시면 어떡해요. 다음 주까지 필요한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느리는 혀를 차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비? 네. 며느리가 이번 달이 좀 빠듯하대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킨 말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얘야, 엄마도 돈이 넉넉하지 않단다. 엄마, 통장에 있잖아요. 그 돈 좀.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직접 몰아붙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돈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야, 목소리 좀 낮춰라. 왜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목소리를 낮춰요?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시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손주가 방에서 나와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아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몸으로라도 갚으라고? 며느리는 제 앞에서, 손주 앞에서,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심해? 뭐가 심해? 어머니는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잖아. 그럼 집안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할 거라는 것을.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편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제 삶을 더 힘들게 만들 겁니다. 일주일 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친척들이 모인 건 사촌의 환갑 잔치 때문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잔치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거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요. 집안일만 하시니까. 돈은 안 쓰시고 그냥 일만 하세요. 편해요, 저는. 며느리는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눈빛.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시어머니가 뭐 대단해요? 저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든데, 최소한 집안일은 하셔야죠.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 터질 것 같은 가슴.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 이제 끝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까지 저를 조롱했습니다. 이제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꺼낼 때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며느리의 마지막 승리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 친척들 앞에서의 모욕, 손주의 오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 잠든 도시.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노동은 공짜가 될 수 없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는 모든 일들, 그게 공짜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노동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내 삶의 값은 내가 정한다. 서랍에서 새 통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통장, 제가 숨겨둔 돈,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앞에서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까지라고 했잖아요. 생활비 주세요. 생활비? 네, 100만 원. 어서 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손주는 식탁에 앉아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 네.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거절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야. 돈 못 줘.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통장에. 통장?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그 통장 가져오세요. 제가 직접 찾을게요. 찾아봐. 마음껏. 며느리는 제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찾았습니다. 옛날 통장, 빈 통장. 며느리는 그걸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잖아요. 은행 가서 찾을게요. 그래, 가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직접 가서 찾을게요. 어차피 어머니 도장도 있으니까.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주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고 그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뭐가 문제니? 돈이 없어요. 통장이 텅 비었어요. 그래,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어머니가 돈을 옮기신 거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옮기면 안 돼? 어머니, 그 돈은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넌 내 돈을 우리 돈이라고 했지. 친구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내 돈이 따로 없다고 했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함부로 쓰려고 했겠지. 그게. 하지만 틀렸어. 이건 내 돈이야. 내 손끝 하나 못 닿는 돈.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조용히 참고 시키는 대로 하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벌어서. 제가요? 제가 벌어서요? 어머니는 여기서 공짜로 먹고 자시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주가 겁먹은 표정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짜? 내가 공짜로 먹고 잔다고? 당연하죠. 돈도 안 내시면서. 그럼 물어볼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는 건 누가 해? 설거지는? 빨래는? 청소는? 손주 도시락은? 그게 다 공짜니?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역할? 공짜 가사도우미 역할? 너희 할머니는 심부름꾼이라고 손주한테 가르친 네가?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손주한테 뭐라고 했는지 나는 다 알아. 할머니는 공짜 도우미래. 돈도 못 쓰는 사람이래. 그렇게 가르쳤지? 저는 친구들한테도 말했어. 우리 집은 공짜 도우미가 있어서 편하다고. 친척들한테도 말했지. 시어머니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거라고.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어. 하지만 내 돈만큼은 내 마음대로 못해. 이해했어? 며느리는 통장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며느리가 원하던 그 돈을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걸. 네가 감히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끝 하나 못 닿게 만들어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우리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과 할머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제게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저도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친척들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오세요. 친척 모임? 네. 지난번 환갑잔치 때 못 온 사람들도 있어서요. 다들 어머니 보고 싶어 하신대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그 미소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친척 집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촌들, 조카들, 그 가족들.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저보다 먼저 와서 다른 며느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음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무슨 소리니?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 못 하세요. 통장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고 하시는데 제가 은행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직접 인출하셨더라고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이에요, 진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돈을 인출해놓고 기억을 못 하시니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완벽한 효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말은 신빙성을 잃을 것이고 며느리는 제 돈을 관리할 명분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네. 내 돈이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여기 있어. 은행 거래 내역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인출한 기록입니다. 날짜도 있고 금액도 있고 제 서명도 있어요. 친척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새 통장 개설 내역입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했어요. 제 명의로요.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정신도 멀쩡하고 기억력도 좋아요. 내 돈을 내가 옮긴 거예요. 계획적으로요. 친척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돈을 옮겼냐고요? 그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제 돈을 우리 돈이라고 불렀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랬죠. 어머니 돈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만큼은 절대 며느리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저는 그냥 뭐, 나를 공짜 가사도우미라고 불렀지. 손주한테 가르쳤어. 할머니는 심부름꾼이라고. 친척들이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우리 집은 공짜 도우미가 있어서 편하다고. 친척들한테도 말했죠. 여러분 앞에서 시어머니는 그냥 가사도우미 같은 거라고.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다 제가 해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며느리는 아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한다고. 효부인 척했죠.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어요. 100만 원. 생활비라면서. 안 주면 불편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죠. 어머니, 그건 증거 더 필요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라도 갚으셔야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들려드립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하는 말들, 돈을 요구하는 말들,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넌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 늙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이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여보, 나는 그냥 무릎 꿇어.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당장.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 앞에서 며느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며느리,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친척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당신,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며느리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의 화난 목소리, 며느리의 변명하는 목소리.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제 앞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앞으로는 생활비를 제가 드릴게요.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그리고 며느리가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집안일은 같이 하라고. 엄마 혼자 다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소파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했고 빨래를 돌렸고 청소도 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하는 티가 났지만 그래도 하기는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손주? 저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손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를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걸요.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걸 참았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손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빨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 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빨래를 개고 저는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낡은 손수건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선물해준 그 손수건. 구겨졌던 그 손수건. 이거 빨아야겠네. 손수건을 들고 세탁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깨끗이 빨았습니다. 물에 담그고 비누칠하고 헹구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햇빛에 널었습니다. 다음 날 손수건을 거두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구김도 없었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마치 새 것처럼. 손으로 만져보니 부드러웠습니다. 이 손수건처럼 제 삶도 다시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약속대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제 새 통장으로. 며느리가 모르는 그 통장.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매달 이렇게 드릴게요. 생활비는 엄마가 관리하세요. 생활비 통제권이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씁쓸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나눠서 했고 아들은 주말마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손주는 제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고 도시락을 싸드리면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지 않았고 손주가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았고 아들이 제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엄마, 차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차를 타오라고 시켰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게 차를 내오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탈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차를 들고 왔습니다. 제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잘하면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 아니라 마음이. 밤이 되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에서 그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깨끗이 빨아진 손수건, 햇빛에 말린 손수건,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사도우미로 부른 사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존중. 며느리가 저를 한 사람으로, 가족으로 대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손수건을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겨지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처럼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교훈을 얻었고 아들은 눈을 떴고 손주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할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집 앞 정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무릎 꿇던 그날을.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타주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손주에게 할머니를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지 진심인 건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함이 보였고 후회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 말을 경청합니다. 며느리 편만 들지 않습니다. 가족회의를 할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손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제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라며 하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이상 저를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머니로 봅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로.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참기만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통장을 옮기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친척들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공짜 가사도우미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조롱을 들으며
손주의 무시를 받으며 투명 인간처럼.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참지 않기로, 제 가치를 증명하기로,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리 거짓말로 덮으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한 모든 일들, 손주에게 가르친 거짓말들, 친구들과 친척들 앞에서 한 조롱들,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책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아무리 변명하려 해도 자신이 한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노동은 결코 공짜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한 모든 일들, 그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노동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노동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존중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실수하고 아들은 여전히 둔하고 손주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저를 봅니다. 한 사람으로, 가족으로,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서랍 속 손수건은 이제 깨끗합니다. 구김도 없고 얼룩도 없습니다. 가끔 꺼내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제 삶도 이 손수건처럼 다시 펴졌다고. 구겨졌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깨끗하다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야 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때로는 손수건을 빨아야 합니다. 구겨진 채로 두지 말고 깨끗이 빨아서 다시 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책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동은 결코 공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수건을 깨끗이 빨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